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10월 증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추천주도 나갈 거고요. 자, 금토세 얘기가 먼저 스타트인 만큼 아주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 삼성전자가 52주에 대한 신저가 기록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밸류업 얘기까지 해볼 건데요. 자, 인버스를 쳐 사시라는 이분의 얘기도 뒤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시카고에 다녀왔잖아요. 시카고에 다녀와서 배웠던 점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세계에서 크다는 선물 거래소의 CFO를 만났습니다. CFO가 추천해준 종목은 아니지만 추천해준 ETF가 바로 이 스파이였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파이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 스파이가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주 생각이 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저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시간도 없었고, 이거를 한국 시장과 시간도 맞지 않는데 본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뭐 대응책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느꼈던 거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봤을 때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거, 난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자, 시장 계속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변동성도 있고요. 대중 손실, 맨날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게 쫄리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주식이 막 떨어졌을 때, 특히 막 7%, 8%씩 떨어졌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 감정적인 긴장도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늘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요, 이게 안 하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시장 따라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좋은 부분은, 시간은 소모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고 다른 방송 보시고 뭐 기사 보시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시간 소모는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어차피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경험이 쌓여야 될 거고, 네트워킹 요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 저는 단지 일주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와, 시장에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광범위한 분석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대략적인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라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었고,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선택을 해봤는데 어차피 따라가야 되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뭐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예전처럼 물론 미국의 스파이만 담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묻어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고 섹터가 바뀌고, 미국에서는 섹터의 순환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에 테슬라가 1등 했었을 때, 애플이 1등 했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었을 때, 또다시 테슬라,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1년 내에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맞지 않는 선택인 것 같고요. 모르는 것보다 안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ETF를요 종류별로 다 샀거든요. 제가 두 번째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는 기본 세팅으로 제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 리얼티 인컴이나 제피나, 그다음에 슈드도 제가 모으다가 안 모으다가 하고 있지만 결국 슈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MSCI 미국의 리츠 합성된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16% 수익이에요. 물론 비중이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또 다시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ETF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것의 흐름 자체는 매달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월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해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토세는 제가 TF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제가 한 8월달부터 이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왜냐면 2년 전에 이 금토세에 대한 유예가 되기 전에도 한창 하다가 유예 될 것 같아서 이거 안 했단 말이죠. 다시 하라고 하니까 또 유예가 되니 많이 또 난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10월 4일날 이제 뭐 금토세 관련해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일 또는 5일 의총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유예가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면 사실은 보이는 어떤 목소리가 이제 코맹맹이가 됐어요. 귀도 안 들리고 약도 먹고 했는데도 아직 안 낳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부분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서
실제로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왜 못 올라갔느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빠졌으면은 반대 저기 뭐야 저가 매수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이유가 제 고객만 해도 해외 주식으로 다 넘어갔어요. 다 슈드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서 대주주한테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도 혼란은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ISA처럼 아주 형편없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ISA 지금 한 군데에서 만들면은 다른 증권사 옮기려면은 옮겨야 돼요. 이게 여기서 연금처럼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증권사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옮겨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엄청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금투세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계좌 선택해서 한 증권사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증권사나 받는 증권사에 그 상품이 없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돈은 미리 받아놓고 신고는 나중에 하라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기간에는요. 자,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넣자라는 거, 금투세를 진행하면서 유예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저는 크게 상관없지만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국내 주시장 내수시장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금융투자 상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히 명확치가 않아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저는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뭐 되게 헷갈려요. 아무튼 뭐 지금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증권사에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있는 증권사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최소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억이 뭡니까? 사실은 100억도 들어간다는 증권사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은 좀 오버한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증권사에 존재합니까? 거기서 일일이 분류를 해서 심지어 선입선출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를 바탕으로 내가 판 가격과 샀을 때 취득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과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평균 가격으로 할 건지 아니 먼저 나온 것을 먼저 팔 건지가 또 다 증권사마다 다르단 말이죠.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투세 되면 다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뭐 안 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요. 그리고 희대의 개망언이 있었습니다. 즉 국회의원 김영환님 금투세로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자, 희대의 개망언이라고 제가 감히 방송 6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워딩을 사용했는데요. 내릴 것 같으면 인버스를 하고 선물 붙잡으면 되잖아라고 했습니다. 곧버스도 국장이다. 희대의 명언입니다. 희대의 명언.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망언을 들어야 되냐. 현장에서 다 죽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를 하라라고 했거든요. 인버스를 하라. 자, 그래서 인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인버스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 빠지는데 베팅하는 거는 사실 상도덕에 어긋나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빠지는 데다가 국내 시장,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내 시장을 빠지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보태서 더 빠지라라는 거잖아요. 인버스를 사라는 것은. 그래서 더 빠지는 데 힘을 보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보세요. 지금 두 달간 고점 대비해서 11%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금투세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기간에 S&P 500은 5% 상승이고요.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한 10개가 다 상승이고요. 심지어 러시아도 상승입니다. 러시아보다는 못한 나라가 한국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판단이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좀 현업에서의 이런 고충도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유일하게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는 5%더 이상 상승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버스를 해보라고 한 말 듣고 인버스를 해볼까요? 자, 1135원이었습니다. 물론 선물 인버스 지수인데요.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가 지금 500원입니다. 인버스 투자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주식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 원칙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주식인데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인버스가 빠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버스가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사실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어떤 뭐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버스라는 것이 또 하락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빠졌을 때 코스피가 빠졌을 때 코스피가 10% 다시 올라가면 어쨌든 상승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인버스는 또 ETF에 때 괴리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오른다고 해서 또 오르지도 않아요. 또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그냥 말처럼 인버스 하면 되지 않느냐, 풋옵션을 하면 되지 않느냐. 풋옵션을 그냥 합니까? 풋옵션 하시려면 여러분들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도 10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 확인서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옵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되게 웃겨요. 옵션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죽으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30% 밀렸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열풍 이전으로 돌아간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4년 동안은 AI 붐이었거든요. AI 붐 온데간데 없고요. 더 52주 최저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더 강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한 달 반 동안 순매도 지금 이거 하루 제가 색칠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 빼고 다 전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10조를 매도했거든요. 10조. 근데 제가 10조 소리 안 좋네. 10조를 매도했다라는 거 10조 회사를 찾아보면 또 많은데 거기까지는 너무 제가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가지고 자 보시면 9조 7천억이잖아요. 10조를 매도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니까 뭐 9일 30일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악재는 일단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이 하회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HBM 이 엔비디아 납품한다 안 한다라고 계속 핑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임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원래 그렇고 실제로 납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가를 후려치는 과정에서 늘상 있었던 그 핑퐁 게임이었습니다. 야, 납품을 한다, 납품을 안 한다, 납품을 한다, 통과 못했다, 통과했잖아, 통과 못했잖아, 통과를 다른 걸 했잖아. 아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제는 삼성전자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단가 문제가 당연히 맞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삭제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조차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이폰한테도 밀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지금 악화된 상황인데 수급조차 받쳐주지 않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보시면 기업의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보다도 앞서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외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최저시급 같은 거를 제가 예로 들면은요. 지금 이제 내년에 1% 정도, 1.7% 정도 올라가면서 10,000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거, 최저시급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 이게 되게 중요한 경제 용어인데 노동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벌어오느냐가 합니다. 생산성. 근데 그래서 기업 이윤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반대로 가면은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업 이윤이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 한국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AI를 놓고 보면은 전 세계 AI 붐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날고 기어봤자 지금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왔잖아요. 규제가 심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요. 미국을 어떤 그렇게 엄청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 측면 아래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요. 중앙집권적 규제 중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반도체 육성 클러스터 산업 만들어서 용인에 만들고,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주도한다라는 미명하에 사실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보다도 기업의 경쟁력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규제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애플에도 구글에 크롬을 깔아라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크롬을 깔아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원래는 그 앱스토어 이름 까먹었네. 사파리 그거 하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로 경쟁업체인 코 좀 풀게요. 같이 공정하고 다 기회를 줘라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물론 다 개방하고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만
같은 경쟁 산업 하에서 질서 있게 공유하라라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인프라 및 개방과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활용과 공유함에 대해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방과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한국은 주도하는 섹터를 저는 고르라면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자, 네이버와 구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AI 붐이 일어났다. 본격적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구글입니다. 빨간색이 네이버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글은 요때 이제 격전의 상반기를 거쳐서 구글은 상승하는 모습, 지금 약간 밀렸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이버는 바닥을 찍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제 AI 본 게임에서 본 게임을 시작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양국에서 대기업의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생산성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면 사실 구글 같은 것들은 매출이 나오게 되게 좋은 구조잖아요. 플랫폼을 깔아놓고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광고가 붙고 광고가 붙으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뭐 물론 독점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 다 쪼개가지고 카카오는 이미 뭐 의장은 구속되고 네이버 독점시켜놨더니 네이버는 사실 지금 AI에 관심 없고 블로그 그다음에 뭐 무슨 그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상 그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고 노동 생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투입을 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뽑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네이버 쇼츠 이름 정확히 모르겠지만 클립인가 그걸 봅니까? 차라리 유튜브 들어가서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 가서 릴스를 보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투자를 한두 달 하고 말 거,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라면은 사실은 네이버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요.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점차적으로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ETF로 넘어가시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제가 분산시켜 드리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은 뭐 여러분들이 월급이 뭐 300만 원이다 하면은 50만 원은 미국 ETF, 50만 원은 연금, 뭐 나머지 50만 원 더 되죠. 한 100만 원은 IS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분리해 놓고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로 한국 주식 잡주들 뭐 다 잡주죠 거의 요새는 이렇게 아예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분산을 해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덜해요. 그리고 또 절세계좌를 활용하면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또 무언가 마음이 약간은 또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에 들어가는 거는 아시겠지만 배당주들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당주는 가격이 빠지면은 더 사면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반복해왔던 그 실패하는 전략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그러면서도 좀 똑똑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요, 뭐 일주일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이게 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특히 상해 같은 거 H쉐어 지수는 6천이었거든요. 7천이 넘어갔어요. 자,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했는데 뭐 0.5% 금리나 지준율도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바닥에서 20%가 넘게 8% 오르고 막 이랬습니다. 대단한 중국입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돈을 풀면서 뭐 여태까지 중국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데 뭐 제가 찾은 거는 개인들도 많이 이번에 합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정부 주도하에 정부 부처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개인들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좀 약간은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중국은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현대차가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 우리 또 잘 바닥에서 잘 잡아가지고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두 가지 이슈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배당주 포함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약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리고 제가 밸류 프로그램은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인덱스에 삼성전자가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갔고요. 미친 겁니다. 이거 두 개 30% 비중이에요. 이게 무슨 밸류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무슨 배당 주주 환원 그리고 뭐
기업 가치 재고입니까? 이거 사실 미친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떠들어 놓고 지금 막 30%를 담아놨습니다. 코스피 200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요건 특집으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실망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국 완성차의 가격은 올랐고 한국의 현대차는 빠졌습니다. 기안 더 빠졌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왜 빠졌냐 하면은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있네. 증시 주간 수익률에 한국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있네. 자, 항생 여기 상승 중국 상해 많이 올랐잖아요. 니케이도 많이 올랐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 미국 S&P의 섹터를 보면은요 소재와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배당주고요. 산업재는 조금 작은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소재 장비 위주로 포커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차 말고 그래서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은 확실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들은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국과 항생 쪽으로 몰려가는데 여기는 완성차는 더 잘 나가는 상황인 거고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엔 소재와 임의 섹터들이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IT에는 굳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소재 장비를 제가 외국인 수급이 늘어난 것으로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실리콘2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최근에 2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물류 로봇 기반의 이커머스 강자입니다. 실리콘2고요. 단기 순이익 200%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 오르려고 하는데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K 뷰티 글로벌 수혜주들 우리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HK 이노웰, 한국콜마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 주춤한 소비재에 속하면서도 실리콘2가 아직 못 올랐다라는 것이 전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빠져도 한 3만 원까지 빠지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한 3만 8천 원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보고 두 번 정도 나눠서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밑으로는 하방이 있고요. 위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못 올랐잖아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늘어났다. 라고 볼 경우에는 이런 종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 적자폭 감소했던 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와 이거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여기 뭐 올라가는 거 보긴 봤는데 이게 한번 요런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었단 말이죠. 한번 올라가다 또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언급 안 했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근데 저는요 일단 차익 실현의 고려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못 팔았어요. 장을 아직 맞이를 못했잖아요. 출장 갔다 와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이다라는 거 이걸 뚫으려면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양극재가 핵심이다라고 해도 뭐 관련된 테마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하다라고 봤습니다. 거래 터져가지고 또 다시 상처를 받기 전에 저는 이 아주 감사한 기회를 배당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밸류업은 제가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밸류업은요 고배당 종목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밸류업 지수를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 5군데 리포트를 다 읽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3% 되는 것도 별로 없고요. 1, 2%대가 태반이고요. 배당 성향조차도 30%는 넘어야 되잖아요. 30% 안 되는 거, 20% 안 되는 거가 절반이 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자 이거 제일 문제점이요. 2년 연속 배당이면은 이 해당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달나라 같은 소리입니까? 2년 연속은 마음먹으면 제가 회사 새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주 쌍팔년도 구시적인 기업 특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은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걸 밸류업 인덱스가 나왔잖아요. 이걸 살 거냐? 정말 살 거야? 이거를 산다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밸류업에 아주 환장하고 수익도 많이 받고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실제로 나온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목을 드리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생각과 저의 의견들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